편지를 통해 위대한 스님들의 삶과 중국 불교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하게 풀어드리는 편지로 읽는 스님 이야기. 오늘도 이재영 법보신문 편집국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편지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보신문 남지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편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이번에는 4세기 말 5세기 초 활동했던 중국 진나라의 승조 스님의 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승조 스님이라고 하면 조론을 집필하시고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입적하신 그 스님 맞나요? 맞습니다. 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초기에는 노장사상 등을 통해 불교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격의 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의 본래 사상을 전달하지 못하는 등 한계와 오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승조 스님은 31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격의 불교의 종결자라고 불리는 불세출의 천재입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조론은 중국 선종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준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승조 스님과 함께 편지를 주고 받으셨던 이 또 다른 분 유유미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본래 이름은 유정지인데 학문이 매우 뛰어나고 정직한 데다 효성도 극진해서 권력자들이 그를 경외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높은 벼슬도 2번이나 지냈는데 출세를 바라던 홀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미련 없이 관직을 버렸습니다. 도연명, 주석지와 더불어 3명의 은둔자 중 1명으로 꼽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분 다 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뭐 특별한 어떤 별다른 인연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두 분이 편지까지 주고받게 되셨는지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편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에서 진실한 반야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께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더 이상 집착 마시고 지극한 이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법이 한결같이 순수한 진여의 세계임을 평등하게 관찰하십시오. 지극히 텅 빈 무상의 법신이 곳곳에 있으며 단절된 무가 아님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옳음이 없는 데서 옳다고 집착하는 것이나 일치함이 없는 데서 일치한다고 집착하는 것은 그저 병통이 될 뿐입니다. 편지가 오고 간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396년 한나라 초원왕의 후예였던 유정지의 시름은 깊어만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제자백가에 능통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젖곤 했습니다. 네. 부친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셨던 유정지에게 애초 관직 따위는 마음에 없었습니다. 두 고을 현령을 맡은 것은 승상 환원과 태위 유유 등 당시 최고 실력자들의 거듭된 추천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입신양면을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시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탓입니다. 아, 이 어머니가 관직에 나가는 것을 원하셔서 하는 수 없이 이 현령을 맡았다. 아, 이 유정지라는 인물은 굉장한 효자였나 보네요. 이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기 싫은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꽤나 고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정지는 관직에 머물수록 자신의 길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끊임없는 암투와 전쟁, 그로 인해 뭇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늘처럼 떠받들여야 할 백성들이 그 위정자들로 인해 처참히 죽어가고 구름처럼 떠돌았습니다. 그에게 관직은 외려 현실에 대한 외면이자 권력자들에 대한 순응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유정지는 책에 묻혔고 고명한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책장을 덮거나 도인이라는 이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돌아서면 불현듯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이 4, 5세기 중국이라면 5호 16국 시대를 거쳐서 위진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져간 그야말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륙과 광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꼭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어느 시대에나 한두 분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유정지라는 분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산 혜원 스님과도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정지 거사가 혜원 스님을 만난 것은 그 해였습니다. 여산 독림사를 찾은 그는 혜원 스님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불쑥 관직을 그만두고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흔쾌히 유거사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여산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유정지 대신 유유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원했던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더 이상 한줌 권력이나 허명에 얽매이지 않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던 주석지, 내차종, 종병 등도 오래지 않아 독림사에 의탁했습니다. 저희가 이 앞서 영상에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이 혜원 스님 정말 네. 대단한 고승이셨던 것 같네요. 이 수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보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독림사는 나름 굉장히 역동적인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독림사는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은 늘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상들이 속속 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역의 승려로 하여금 불경을 번역시키고 때로는 독림사 승려가 직접 불경을 구하러 서역으로 떠나갔습니다. 네. 그런 여산에서 화제의 인물은 단연 구마라집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구자국 출신이었던 그의 명성은 서역을 벗어나 중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진의 왕 북연이 구자국을 침략한 것도 구마라집 단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 구마라집 스님의 인생도 꽤나 파란만장한 것으로 유명하시죠? 예, 구마라집 스님은 20여 년 가까이 온갖 굴욕과 모진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생애 반전은 환갑이 가까운 58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후지리 왕 유흥이 후량을 정벌하고 그를 장안으로 모셔가면서 비로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국사로서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구마라집은 반야경을 시작으로 법화경, 유마경, 십지경, 금강반야경 등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인도의 대사상가였던 나가르주나의 중론, 대지도론과 정토신왕의 요체인 관무량수경, 아미타경도 그의 손을 거쳐서 중원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의 강서를 듣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이 무려 4,000명에서 5,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히 초인적이라 할 만큼 번역과 후학 양성에 온몸을 내던졌던 거죠. 그는 새로운 사상의 분하고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시던 구마라집 스님이시니 이 혜원 스님도 이 구마라집 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네요. 예, 혜원 스님도 그가 단순한 역경승이 아니라 대사상가였음을 단박에 알았습니다. 도생을 비롯해 해예, 해엄, 회관 등 독림사 스님들을 장안으로 보내 구마라집에게 직접 배우도록 했습니다. 구마라집과 18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상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해원의 핵심을 가르는 질문들에 구마라집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인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나라 사람이 아직 경전도 없는데 문득 모르는 사이에 이치와 합의됐으니 어찌 절묘하다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참. 구마라집 스님의 이 표현도 참 탁월하지만 또 이렇게 한눈에 큰 인재를 알아보시는 혜원 스님의 안목도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 편지의 주인공인 유유민 거사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유민 거사는 여산에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산에 정착한 유거사는 서림 계곡 북쪽에 선방을 짓고 경을 읽으며 수행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아비달만원서, 반야경, 법화경, 아미타경, 반주산매경 등 불경의 깊고 오묘한 세계에 빠져들었죠. 그중 유거사를 사로잡은 것은 단연 아미타 신앙이었습니다. 공자가 괴령 난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또한 괴이한 것과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아녀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정토신앙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죄업을 참회하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정토를 구현하겠다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이었죠. 자신의 죄업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전쟁과 폭력이 없는 정토를 꿈꾼다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 유유민 거사가 좀 뒤늦게나마 여산에서 이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거사는 일체 육식을 금했습니다.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5가지 자극적인 채소도 멀리했습니다. 그 어떤 승려보다 게으르에 철저했던 거죠. 천하의 회원 스님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아미타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유거사가 산매에 들 때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부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기도 했으며 자신이 가사를 입고 극락의 보배 연못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신통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고는 하지만 신비로운 일은 많이 있었던 예. 것 같네요. 이 여사는 당시 동아시아 최초의 결사라고 할 수 있는 백령결사가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에 계셨던 유거사님도 당연히 이 결사에 참여했겠네요. 참여했습니다. 402년 9월 11일 혜원 스님이 정토에 왕생하자는 결사를 제안했습니다. 유거사를 지켜본 혜원 스님이 신앙이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던 거죠. 동참자는 신신 깊은 출제가자 123명이었습니다. 이때 혜원 스님이 요청에 발언문을 쓴 것은 바로 유거사였습니다. 예. 그는 몸의 편안함이나 마음의 쾌락을 구하지 말고 그저 부지런히 정진하자고 발언했습니다. 먼저 극락에 오른 사람은 뒷사람 잊지 말고 서로 돕자고도 했습니다. 동아시아 첫 결사인 백령결사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삼국유사에도 보면 이 신심이 지극한 제가불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예나 지금이나 또 이 한반도나 중국의 대륙이나 이 신심이 지극했던 분들은 어디에나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유거사도 그런 분이셨네요. 네, 유거사는 도반들과 약속한 대로 부지런히 정진했습니다. 때때로 새로운 경전이 입수되면 목판에 글을 새기듯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의문이 나면 여러 도반들과도 곧잘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절친한 벗 도생스님이 그를 찾아온 것은 407년 늦여름이었습니다. 7년간 여산에서 수행했던 그가 구마라지 문화에서 공부를 마치고 천하를 주유하다 여산에 바로 들렸던 것이죠. 도생스님은 도노성불론과 불성론의 첫 불을 지핀 입지전적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세속 나이가 비슷했던 그는 유거사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승조라는 20대 중반의 젊은 스님이 쓴 반야무지론이었습니다. 도생스님은 스승 구마라집 스님이 이 글을 읽고 내가 불법에 대한 이해는 양보할 수 없겠지만 글 솜씨만큼은 승조에게 양보해야겠구나 라고 감탄했다는 말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이 천하의 구마라집 스님이 이렇게 감탄할 정도라면 이 승조 스님이라는 인물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보네요. 이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신지 도대체 당시는 이 어떤 시대였길래 이 당시에 사상의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위진남북조는 노장 사상에 기반을 둔 현악의 시대였습니다. 한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유학 사상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은 노장의 마음을 의탁했습니다. 당시 사상계는 신무종, 본무종 등 7종으로 나뉘어 유와 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무가 만물의 근원이다. 무는 아무것도 생성할 수 없으며 유는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등 견해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 반야 등 불교의 개념들도 현학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었죠. 인도라는 이질적 문화에서 형성된 불교가 중국이라는 낯선 문화에 정착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교가 변형을 거치면서 크게 퇴색해버렸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승조 스님께서는 과연 어떤 주장을 하신 건가요? 승조 스님은 짤막한 논문 형식에 그래서 공이나 반야는 있음도 없음도 아닌 비유, 비무의 중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현학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가며 불교가 현학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논증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지 300~400년 이런 획기적인 주장을 펼친 이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논증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네. 제시했다. 아, 그러니 이 유유민 거사도 감탄한 거겠군요. 예. 제자백가의 사상에 능했던 유거사는 현학에 이토록 밝으면서도 불법의 오묘한 이치를 드러낼 수 있는 스님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스승 혜원 스님도 일찍 이런 책은 없었다고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야, 이 당대에 걸출한 이 지식인 수행자들이 이 승조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을 연발하시는 걸 보면 이 승조 스님은 그야말로 타고난 천재였던 것 같네요. 이 승조 스님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스님은 집안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책을 베끼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명민했던 그는 곧 고전과 역사에 능통했죠. 유독 노장 사상을 좋아했지만 완전한 만족은 얻지 못하다가 유마경을 읽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귀처를 알았다며 곧바로 출가했습니다. 승조는 오래지 않아 경률론 3장에도 능통했습니다. 뚜렷한 스승 없이 이룬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20살에 이미 장안의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논쟁을 위해 사방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그는 애써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학자, 현학자 등 내로라 하는 어떤 지식이라도 승조의 논리 앞에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런 승조에게도 구마라집 스님은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고장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승조는 곧바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어떻게든 배워야겠다는 일념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승조 스님은 사선을 넘어 구마라집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마라집은 그의 재능과 열정에 늘 탐복했고 승조는 그에게서 나가르주나가 이룩한 위대한 중간의 사상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반야무지로는 이런 그가 장안으로 돌아서 지은 글이었습니다. 당대의 영웅, 당대의 대수행자들이 어떻게 교류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또 그 속에서 발전을 일으켰는지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한데 오늘 저희가 다룰 건 편지잖아요. 자, 그럼 이 편지는 오늘 앞서 저희가 한번 쭉 훑어봤던 이 편지는 누가 먼저 쓴 건가요? 유유민 거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거사는 수개월에 걸쳐서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그의 주장이 놀라웠죠. 그렇다고 의심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산의 승려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유유민은 승조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도반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묻고 배움에 어찌 나이와 가문이 따로 있으랴. 50을 훌쩍 넘긴 그는 20살의 젊은 승조, 20대의 젊은 승조에게 제자의를 갖춰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잠깐 여기서 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날 스님의 아름다운 명성을 듣고 그리워하며 멀리서 바라본 지 오래입니다. 아직 엄동설화는 아니지만 몸은 어떠신지요? 제자는 초야에서 깊은 병이 들어 아픈 몸으로 지내다가 해명 스님이 북쪽으로 공부하러 간다기에 그 편에 나의 정을 전합니다. 책을 펴서 정중하게 완미해보니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대승의 깊은 못에 목욕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두운 사람이라 깨닫기 어려워 의문이 남았습니다. 원컨대 대략이라도 조용한 여가의 일을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민 거사는 스스로를 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유유민의 편지가 굉장히 공손하죠. 네. 나이가 거의 30년 차이나 나는데도 아주 깍듯합니다. 그만큼 유유민이라는 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그곳의 소소한 일상을 얘기했습니다. 칠순의 스승 혜원 스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음도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갑니다. 반야가 어떻게 무지와 같을 수 있으며 일치해도 일치함이 없고 오라도 오름이 없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네, 이 아주 정중하긴 하지만 또 유유민 거사의 이 조목조목 짚어나가는 이 지적이 또 설득력이 있는 그렇죠. 것도 같은데요. 이 최고의 지혜인 반야가 무지와 같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유거사는 승조 스님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나요? 유거사가 승조 스님으로부터 답장을 받은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였습니다. 편지 내용부터 볼까요? 예전에 배웁지 못해 우두커니 상상하기가 참 수고로울 따름입니다.
전에 보내신 편지의 질문을 펴놓고 반복해서 그 취지를 찾아보니 기쁘기가 잠시 동안 마주 대한 듯 했습니다. 빈도는 생각이 미세한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글과 말에 서투릅니다. 또 지극한 취지에는 말이 필요 없어 일단 말하게 되면 근본 종지와는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광언일지언정 애월하지 보내오신 취지에 대답할 따름입니다. 네, 승조 스님의 편지 또한 공손한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자신에게 던졌던 물음에 하나하나 거침없이 답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성인의 마음까지 그렇게 헤아리면 안 된다는 것, 주관적인 견해에 집착하지 말고 지극한 이치를 찾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야무지론의 무지는 지위가 없는 무식한 상태가 아니라 지식의 본성인 언어적 사유 분별을 넘어선 무분별적 지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무분별적 지혜를 체득할 때 부처님과 같은 일체지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체지자의 경지가 열반이기 때문에 열반이 곧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지나 무명은 각각 공성의 세계에서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의 차원이 일상적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사변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 진재의 세계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속재가 아닌 진재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 공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지혜와 무명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난해한 그렇습니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료하게 설명하시고 계시네요. 이 유거사님 나름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유거사는 그가 장차 중국 불교의 흐름을 바꿀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반야 사상을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언어로 형상화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승조, 그는 구만리 장천을 나는 대붕이었습니다. 유거사는 그런 인물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흐뭇했습니다. 승조의 편지를 받은 지 얼마 뒤 유거사는 자신의 목숨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법화경을 수백 번 염송하고 이 경전의 공덕으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예정된 때가 되자 유거사는 서쪽을 바라보며 반드시 앉아 손을 모으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의 나이로 보면 조금 너무 이른 시기에 세연을 네. 접으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렇게 신심과 학식을 이 두루 갖추신 거사 불자들이 있어서 이 중국의 불교가 정착하고 이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 남은 승조 스님은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승조 스님도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진공론, 물불천론, 열반 무명론과 유마경 주석서를 잇따라 펴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인도 최고의 논사 나가르주나가 그랬듯이 유와 무의 극단을 비판했습니다. 격의 불교의 공에 대한 이해와 한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승조 스님은 중국의 연화 사상으로 인간 사유의 습관을 해명하고 공의 진리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죠. 이 유유민 거사님이 57세에 입적하셨다고 했는데 이 승조 스님은 더 일찍 입적하셨다고요? 예, 승조 스님은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유민 거사가 예견했던 대로 도가적 변용으로 초래된 불교의 왜곡과 오해를 끝난 격의 불교의 종결자로 추앙됐습니다. 그의 사상으로 인해 삼론종이 싹텄으며 훗날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그의 말을 인용해 깨달음의 언어를 나누었습니다. 불교라는 오랑캐의 종교가 현학과 유학을 두르고 수당시대에 활짝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승조 스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신라의 해공 스님이 내 전생은 승조였다고 하는가 하면 원효대사도 승조 스님의 사상에 근거해서 대승 육정 참회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짧지만 화라산 같은 삶을 살았던 희대의 천재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승조 스님이 세상을 뜨고 한 600년 뒤 경덕 전등록, 네. 우리가 그냥 전등록이라고 일상적으로 말하는 예, 그 예. 책에 그 승조 스님의 죽음에 얽힌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황제가 반야에 통달한 승조를 등용하고자 수차례 불렀지만 승조 스님은 한사코 벼슬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누구 닮으셨네요. 예, 예. 황제의 명을 어긴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승조는 예. 일주일의 시간을 얻어 보장론을 완성한 후 하얀 칼날 앞에 쓰러져 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진짠가요? 근데 이게 보장론의 권위를 승조에게서 찾으려고 했다거나 예. 혹은 승조의 이른 죽음을 아쉬워했던 후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설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그가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개송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시죠. 사대란 애초 주인이 없는 것이오. 오후는 본디 공한데 하얀 칼날로 목을 치는 것쯤이야. 한낮 봄바람을 베는 것에 불과하리라.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뭔가 이 기백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낭만적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이 죽음을 앞두고도 그야말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이 초연한 모습이 느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후대 사람이 존경할 만한 요소들을 그야말로 두루 갖추고 계신 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예, 그 승조 스님은 냉철한 시대인식과 사명감으로 스스로를 칼날 위에 세웠습니다. 또 유인민 거사는 이상을 꿈꾸고 그 이상의 신명을 바쳤던 제가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나눴던 편지는 승조 스님의 논문을 묶은 조론과 고승전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